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들었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오늘 새로운 내용이 더 공개됐습니다. JTBC 등 좌파 언론과 특정 세력이 유도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멋대로 왜곡했다며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뒤에 이 내용을 추가 공개한 박홍근 의원을 인터뷰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가 한 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파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 대해 전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 즉각 비판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가 떠드는 아무 말 음모론에 경도되는 것도 모자라 사실로 굳게 믿고 국정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왜 그리도 유가족을 매몰차게 대했는지도 이해가 갑니다. 김 전 의장이 대통령 독대 직후 통화를 했던 박홍근 의원의 추가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박 의원은 당시 대통령의 언급 중에 좌파 언론이 이태원에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했다는 말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후 단도직입에서 더 자세하게 묻겠습니다. 네, 단도직입 바로 박홍근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워낙 엄중한 이슈여서 바쁜 일정 중에도 저희가 출연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2022년 12월 5일 날 김진표 전 의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이 내용이 나왔다는 건데 김진표 전 의장은 언제 어떻게 박홍근 의원에게 이걸 전달하게 된 거죠? 그 12월 5일은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 조창기도회를 여는 날이었습니다. 의장께서 당시 국회의 가장 큰 현안이 예산안 처리와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서 해임시키는 문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도회에 가기 전에 저에게 대통령께 한국 경제 위기 대응에 관한 제언을 문서로 만들어 갈 것이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제안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와 함께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사퇴를 설득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대통령을 독대하고 나서 저에게 연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9시 15분경부터 30분에서 35분가량 대통령을 만났다. 네. 그래서 본인이 준비해간 자료를 설명도 했고 이와 함께 이상민 장관의 사퇴에 대해서 간곡히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오늘 이 문제가 된 발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산안 처리도 해야 되고 국민 다수가 이 장관의 책임을 묻고 있으니 네. 사퇴를 대통령이 시키신 게 좋은데 만약 그게 어렵다라면 그러면 세월호 참사 때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그 수습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 사례도 있다. 그렇게라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것까지라도 동의를 해주면 안 되냐 했더니 대통령께서 당시에 그 문제는 더 생각해 보겠다. 추가 더 상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결과가 궁금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민주당은 당시에 바로 예산안 처리와 함께 바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할 것이냐 네. 아니면 해임 건의를 할 것이냐 가지고 제가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국회의장은 저한테 대통령 만나서 설득해 볼 테니까 좀 더 시간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일 오전에 그 만남에 대해서 저는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도 결과였지만 이제 국회의장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참으로 저도 충격적이었죠. 네. 대통령이 그 전 우리 국회에서 여당 의원이 그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 아주 이런 음모론적 이야기를 공적으로 했습니다.
당시 이만희 의원이 행안위에서 이 참사 당일 현장에서 이 아보카도 오일을 뿌려서 사람을 미끄러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각시탈이 민주노총 조합원이다. 이런 그런 발언이 있었죠.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여당 의원의 그냥 애곡된 개인적 어떤 일탈적인 그런 시각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 대통령과 의장의 만남에서 대통령도 그와 유사한 이야기를 이미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의장께 들은 이야기를 메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닌 국가의 서열 1위와 2위인 대통령과 의장이 나눈 이야기를 저는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그래야 향후에 국회에서 제1당의 원내대표로서 국정 대응에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네. 그건 제가 8월 19일에도 대통령이 국회의장단을 불러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밤에 만찬을 합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를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국회의장께서 제가 전화를 통해 가지고 30분가량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제가 바로 태블릿 PC를 켜고 다 네. 메모를 해둔 게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그 태블릿 PC에 김진표 전 의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나눴다는 대화 내용을 네, 메모해둔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메모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두 사람의 만남 이후에 김진표 전 의장이 전화 통화로 알려줬고 그렇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와중에 그걸 네. 받아쳤다라는 네, 거죠. 네. 볼 수 있습니까? 태블릿 PC를? 네, 뭐 제가 어제 저녁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 공개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뭐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잠깐 봐도 될까요? 제가? 네네네. 네. 네, 이게 메모 형식으로 돼 있네요. 네. 국회의장과 대통령의 면담 내용으로 돼 있고 2022년 네, 12월 5일. 12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새벽에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그 글입니다. 글이네요. 이태원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라면서 네. 이제 좌파 언론을 언급했다. 네. 바로 이 부분이네요. 시청자들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제목으로는 12월 5일로 돼 있고 아마 저장도 비슷한 시점에 됐겠죠. 12월 5일 날 저장을 했고 그리고 나서 12월 6일 날 한 번 더 일부 수정이 되었는지 그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는 12월 5일로 네, 이거 다시 기록을 드릴게요. 확인해 봤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래전에 통화했던 내용을 지금 복귀하신 게 아니라 당시에 기록했던 걸 오늘 공개하셨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대화 시점이 12월 5일. 그런데 11월 7일에 경찰에서 1차 수사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일부 음모론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 대화 시점은 그 후로 12월 5일이잖아요. 그때도 대통령은 음모론을 믿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가기관이 특수본의 수사조차 대통령은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음모론에 빠져 있었다는 정황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여당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의원마저도 그런 유사한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일국의 대통령이 여러 시중에 다양한 주장에 대해서 들을 수는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 밖으로 쉽게 꺼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그걸 국회의장을 만나서 언급했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 보거든요. 네. 사실 이 내용에 제가 다 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국회의장께서 저하고는 수시로 만났기 때문에 대통령의 당시 상황 인식에 대한 놀라움을 저에게 다시 한번 걱정투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에 담기지 않았던 그런 음모설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도 아마 저에게는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됩니다. 네. 자, 그 태블릿 PC에 저장된 내용하고 회고록에 나온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축약이 돼 있죠. 그러면 김진표 전 의장은 축약하고 좀 정제해서 썼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정치 인생을 마감하면서 특히 국회의장 때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담은 거 아닙니까? 아마 이제 대통령과 의장 둘이 나눈 이야기를 쓴 것인데 거기에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했다면 아마 더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국회 김 의장의 스타일을 본다면 사실은 없는 말을 전할 사람도 아니고 되게 무거운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정말 나라와 대통령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저는 꾹꾹 눌러 담아서 정제된 표현을만 일부 썼다고 저는 그렇게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왜곡했다고 강하게 반박을 했거든요.
왜곡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억의 오류라든가 전달 과정에서 좀 부풀려졌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진표 의장의 성정과 스타일이 그렇지 않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8월 19일 국회의장단과 대통령의 만찬에 대해서 그 다음 날 오전에 또 연락을 주셔서 제가 30분 동안 듣고 그 들으면서 제가 또 받아 쓴 글이 있습니다. 뭐 그 어느 거 하나 군더더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네. 보탠 것도 없었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의장께서 저에게 전달한 것을 제가 그대로 전화 통화하면서 메모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덧붙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의장은 대통령을 또 이 나라를 걱정해서 아마 있는 그대로 표현을 안 했던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고맙게 생각해야지 만약 애국되다면 무엇이 애국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엇이 애국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면 공개가 된 것을 얘기를 한 거라면 아마 의장도 끝까지 고심했을 겁니다. 이런 두 사람 간에 나눈 이야기를 공개하는 게 나라에 도움이 될지 안 할지. 그러나 대통령의 그 너무나 엄청난 상황 인식, 비상식적인 그런 사고 체계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지적을 한번 하고 가야겠다라고 네. 판단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게 2022년 12월 5일 날 대화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은 2024년이고요. 7월입니다. 이제 곧 1년 6개월여 만에 공개해서 왜 이제 이걸 대중에게 알리냐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특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오늘 했죠. 예,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대통령과 당선자 신분부터 나눴던 이야기가 참 많을 텐데 그중에 이야기 다 공개할 수 있습니까? 특히 저는 직접 제가 당사자가 아니고 의장과 대통령 간에 두 분이 나눈 이야기를 의장이 저를 믿고 국회 운영에 참조하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먼저 얘기하지를 않은데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럴 수 결례고 있죠. 도리에 어긋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어제 의장께서 본인의 해결록에 담긴 내용을 이제 공개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또 왜곡됐다고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네. 저로서는 당시에 생생한 이 대화 내용을 기록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네, 결국 이 대화 내용으로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이 참사를 어떻게 상황 인식을 했는지가 드러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로서는 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의 진상 규명에 대해서 소극적인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음모론을 여기에 대입하면은 모든 게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특별한 두 사람의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그런 시각이 바탕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소극적으로 그동안 응하지 않았나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네. 것이죠. 자, 역시나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면이라고 전제하고 여쭤볼게요. 대통령이 특정 매체를 좌파 언론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언론관에 대한 대통령의 뭐 생각, 언론에 대한 인식 또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극우 유튜버들의 그 채널에 너무 의존한다는 얘기는 그전부터 많이 회자되었었습니다. 실제 또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인재개발원장이라든가 또는 대통령실의 행정관들 중에 극우 유튜버 출신들을 실제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이런 유튜브에서 나온 이야기를 맹신하면서 정작 국민에게 공기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공적 기능 역할을 하는 언론에 대해서 색깔론으로 접근했다라면 그러니까 늘 이것을 무슨 좌파 언론 이런 표현 자체가 극우 유튜버들이 쓰는 용어들이거든요. 예.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황당한 것이죠. 말 그대로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빨간 딱지를 붙이고 그래서 그게 지금은 언론에 대한 탄압이나 개입의 그런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시중에서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의 방송을 많이 본다라는 얘기는 설로 퍼져 있죠. 직접 들으신 건 있나요? 대통령실을 출마하는 언론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야당 의원들에서뿐만 아니라 저는 그래도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정부 측 인사라든가 특히 여당의 인사들과 많은 접촉이 있었고 또 협상도 하면서 속내도 많이 털어놓지 않았겠습니까? 네.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제가 일일이 밝힐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네. 어제 대통령실의 입장문을 보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대통령이 과감하게 수용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참 지나가는 속아 웃을 일입니다. 알다시피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나서
제가 작년 4월 원내대표 마지막 임기 중에 한 일이 야당 공동으로 이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시간을 다 끌고 어렵게 통과시킨 것마저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족들이 가감히 양보해서 어렵게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통과시킨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뭐 이 소위 특조위 가동에 그런 숙제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본인들이 거부권도 행사하고 반대해서 여기까지 1년 반씩이나 끌어왔으면서 마치 자기들의 공치사를 하는 거 정말 가소롭지 않습니까? 뻔뻔하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들 중에서 지금 태블릿 PC에는 있는데 공개하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민주당과의 협치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담은 내용도 제가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특정인들이 검증되기 때문에 제가 그건 공개를 안 했고요. 네. 용산 경찰서장에 네. 대한 그 대통령의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원래 그 페이스북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제 언론인들의 취재가 좀 있어서 제가 그건 일부 좀 공개를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죠? 그 용산 경찰서장의 용산 경찰서장 임모 서장 아닙니까? 네네. 이 사람에 지금 대해서 재판 중이죠. 예, 대통령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였고요. 그러면서 제가 받은 대통령의 워딩은 경찰 안에서 대표적으로 무능한 사람인데 그래서 지방의 구례입니다. 지방의 경찰서장 하던 사람이 어떻게 용산 경찰서장으로 파격적으로 전보되었냐? 누군가가 뒤에서 도와준 뒷배가 있지 않냐?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대통령 동정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정황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차선, 이 도로 차선 하나만 통제해도 그런 보행 관리가 됐을 일인데 왜 방치하면서 그 시간까지 뭐 했냐? 이런 식으로 되물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금 참담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일단 이 발언이 진위 공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국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이시세요? 대통령실에서 더 이상 반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두둔하고 나섰죠. 저는 한동훈 위원장께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십시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평소 그런 친소관계가 있다라면 전화하셔갖고 대통령께 물어보시 바랍니다. 무엇이 사실인지를.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잃은 그 상처로 피눈물을 흘려온 유족들 아닙니까? 네. 또 생존 피해자들인데 이분들에게 대못을 박은 일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직접 해명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진실규명에 보다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이 도리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슈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별일이 있으면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충격과 참담함을 안겨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대통령과 독대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또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요. 김 전 의장, 극우 유튜버의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 힘들었다,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발빠르게 입장을 냈습니다.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걸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건 개탄스럽다. 자, 이게 독대이다 보니까요, 양쪽 입장이 엇갈리면 누구의 말이 맞을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거 쓸 때 내 나름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고민을 하고 쓴 건데 그것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입장과 따라서 다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거기에 대한 내 저자로서의 책임,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질 뿐이다. 왜곡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저자로서 책임을 질 뿐이라고 말하는 김 전 의장의 말. 회고록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돼버렸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입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동학, 이승환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회고록 내용도 있고 조금 전에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오늘 공개된 추가 내용도 있는데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해명,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곡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 발언 전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곡했다고 하면 그 어떤 부분이 왜곡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무래도 독대를 한 상황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해명한 것도 결국엔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받아 적어서 그걸 언론 앞에 이 발표하는 그 과정에서의 한계가 있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언론 제기 의혹 모두 다 조사해라라고 해서 그런 걸 물어봤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차선을 왜 안 막았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수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일주일 전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떨 때보다 진지하게 이걸 임하고 빠르게 유가족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일주일 지났어요. 아직도 특조위원들을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야당들은요 이미 다 추천을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그 모든 게 다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은 대통령실 참모 뒤에 대통령이 숨어서 이래라 감나라 배나라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요. 대통령이 실제 스스로 언론 앞에 국민들 앞에 나와서 직접 해명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참모 뒤에 숨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유가족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요. 국민들이 이미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대통령이 상당히 상실한 지금 과정이 2년 동안 벌어졌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지금 이렇게 숨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직접 들었습니다. 밝혀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승환 의원님요? 대화에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방송을 하면서도 대기실에서 나눈 얘기 방송에서 바로 하지 않는 것처럼 기본적인 예의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단둘이서만 독대했다고 한 내용을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책에 이렇게 남기고 이것의 근거가 박홍근 의원의 메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자체의 신빙성을 더 믿기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때 당시에 박홍근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했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 어떻게 됐죠? 결국은 기각됐습니다. 탄핵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왜 이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죠? 공개하지 않고 이제 와서 내가 그때 받아 적은 메모가 있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사건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책의 제목이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나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민주당은 대통령을 향해 무엇을 축적해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대통령이 무속신앙에 빠져 있다라고 온갖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의 잦은 술자리 때문에 국정 운영이 안 된다. 무슨 근거로 도대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세 번째, 대통령이 경로했다. 네 번째, 이제 와서는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 네. 대통령이 유튜브 뭐 본다 이런 거 많이 본다라고 하는 얘기 저도 많이 들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유튜버들이 자신의 채널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했던 내용이었죠. 유튜버들이 얘기한 것이다. 네네, 자신들이 채널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왔던 얘기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은 저는 아직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생각납니다. 그때 민주당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법사위에서 영상 틀고 강진구 기자 쫓아다니면서 청담동 술자리 어디로 추정된다. 여기에 대통령이 왔다 갔으면은 대통령 경호처의 마크가 어딘가 붙어 있을 거다 하면서 찾아다니면서 했던 것 온갖 거짓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줄리 의혹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유흥업소 다니던 그 나이 많은 노인 한 분의 의존만으로 그분의 증언 의존만으로 여태까지 모든 공격을 해왔는데 네. 모두 다 사실이 아는 걸로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건은 또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국가의전서열 1위와 2위가 나눈 대화가 이렇게 공개되는가? 저는 정치권이 너무 혼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전에도 우리 당의 일이지만 국회의원들 간에 함께 나눈 대화가 녹취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부인을 만나러 간 목사가 손목시계에 카메라 차고 들어가는 것 이것조차 인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국가의 질서 자체가 무너진다고 보입니다. 질서가 무너진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왜곡된 발언이라고 했는데 직접적인 어떤 입장을 내는 거는 저는 지난번 청담동 사건 때도 민주당에서 계속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직접 해라. 여기서 동백 아가씨 불렀다며 한동훈 장관 데리고 김앤장 변호사 30명 만났다며 입장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국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론조차 하지 않겠다. 라고 했던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정말 정치가 정치로서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박홍근 의원이 저 태블릿 공개한 거 정말로 진짜냐? 이거 만약에 소송 들어가면 제출하실 겁니까?
저는 정치의 영역에서 풀 거를 자꾸 이렇게 음모론으로 가져가는 거가 정말 우리 사회의 한 슬픈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회고록을 통해서 주장들이 공개가 되면서 그러면 당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참사 즈음에서 대통령은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같은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일단 당시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다. 이게 이건 얼마나 있었길래 여기서 몇십 년이 파열라인 저쪽 쳐져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거기서부터 5.7m 안에서 사망자가 다 나왔습니다. 어디 파열라인 어디? 저쪽 바닥에 노란색 앞사? 아니까 류진탕 이렇게 있었지. 배순희 의원님, 지금 뇌진탕을 언급해서 당시에도 그런 지적들이 있었죠. 네. 사고의 원인, 참사의 원인 혹은 보고가 정확히 된 것이냐 이런 의문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그런 생각이 아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엄청난 사건에서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혼자서만 엉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그런 단어인데요. 이 뇌진탕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많은 분들이 또 떠올리셨던 게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구명조끼 발언입니다. 학생들은 모두 그렇게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발견하기가 어렵냐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이태원 참사 또한 세월호 참사처럼 똑같은 과정으로 이 사고가 수습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셨고 그 불안감이 딱 들어맞는 그런 서막을 알리는 단어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용산 이태원 참사는 용산 대통령실을 아무런 준비 없이 이전하면서 경찰의 그런 어떤 그 인력이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잘 어긋나면서도 벌어졌다는 그런 분석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모든 것들을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었고 그런 책임 회피와 맞물려서 이번에 이제 회고록에 나왔던 발언 있지 않습니까?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다.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이다라고 한 그 극우 유튜브의 음모론이 그렇게 책임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정서와 맞물려 가지고 그것을 잘 채택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참담합니다. 네,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는데 한번 띄워주시죠. 대통령실은 국회의장 지내신 분이 독대에서 나눈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개탄스럽다라는 입장을 짤막하게 냈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네. 이 입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야기를 나눈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날 만남이 있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왜곡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것 자체는 사실이다. 다만 그 뜻으로는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 같고요. 취지가 좀 다른 말이었다. 네, 그 정도의 얘기인 것 같고요. 뭐 그거는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대통령께서 과연 뉴스를 보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뇌진탕 단어가 나오려면은 사람이 넘어져야 되잖아요. 넘어져서 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뇌진탕 같은 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 당시 뉴스를 보면은 사람이 넘어질 만한 공간이 없었어요. 꽉 차가지고 압살을 당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맨 앞줄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꽉꽉 차 있는 이 모습을 보고도 그런 얘기를 과연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은 대통령이 뭘 보고 과연 상황 판단을 했을까? 이때 보면은 어떤 극우 유튜브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길가에다가 뭐 기름을 뿌려놨었다. 네. 그러면은 대통령의 이 뇌진탕이라는 단어가 이런 기름을 밟아가지고 넘어져서 뭐 발생한 건 아닐까? 그러면 이제 아구가 맞는 거죠. 대통령이 이런 거를 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현실의식이 틀어진 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를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걸 탄핵을 시키려고 했던 어떤 그룹, 어떤 조직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선 뒤에서 밀고 옆에서도 밀고 기름을 사서 기름을 뿌리고 각스타를 쓰고 안 되다. 그래서 제 말씀은 조사해달라. 과학적인 조사에서 다 밝혀달라. 이태원 참사가 기획되었고 심지어는 이걸로 대통령 탄핵까지 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참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각시탄을 쓴 사람을 동원해서 기름을 뿌렸다. 이 황당한 주장을 펼친 유튜브 채널이요.
대통령이 애청한다고 이야기가 나왔던 바로 그 채널입니다. 하면서 왜 고양이하고 이렇게 사진 찍고 나오잖아. 자면서 고양이하고. 그래서 핸드폰 묻잖아. 근데 그거에 몇 초간 이게 나왔어. 짤이. 소리가. 짤이 나왔는데 이게 방송이야. 자, 이런 말을 했는데도 당시 대통령실에서 따로 해명하지 않았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주장은 일부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도 여과 없이 유통이 됐습니다. 어떤 불순세력이 개입했다는 얘기도 있고 옆에 각시탈 쓴 사람들, 특정 정당 관계자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흘러 왜 이런 상황이 이어졌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법한 말들이 김진표 전 의장과 박홍근 의원 입에서 나온 겁니다. 이번 키워드, 극우 유튜브에 빠진 대통령입니다. 네, 저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야권에서는요. 당시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이 어땠습니까? 당시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길에서 15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국민들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황당한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분노한 상황이었고 그러면 국가는 뭐 했냐? 그 지자체는 뭐 했냐? 이런 상황에서 저런 유튜버들이 무슨 얘기들을 했냐면 예를 들면 한복 입고 바닥에 오일을 뿌렸던 각시탈 얘기를 하거나 혹은 밀어라고 외치면서 토끼 머리띠 쓴 남자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권 퇴진 행진 후에 뭐 다시 민주노총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뭔가 저런 일들을 벌였다. 이런 식의 음모론 같은 것들을 막 펼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너무나 놀랍고 그런데 그러한 정보가 딱 쥐어지면 당연히 그것이 신빙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그쪽으로 막 귀가 쏠려가고 막 이랬던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나중에 이 특조위에서 결국에는 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무혐의가 됐고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 국가에서 수사했던 그 조사 결과를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거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바이든 날리면 때도 그렇고 이 해병대원 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건도 그렇고 대통령이 뭔가 직접적으로 잘못하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감싸주기 위해서 감싸주면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나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초가삼간 다 태우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 이승환 위원장께서 어쨌든 음모론적으로 야당에서 접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사실은 고소고발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당장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저 책 판매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조치는 없고 그냥 왜곡했다라고 짤막하게만 이제 냈는데 그런 지점에서 국민들께서는 판단하실 겁니다. 누구의 말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지. 그것은 아마 국민들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각의 주장들이 경찰의 수사 결과로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2022년 11월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토끼 머리띠 남성 A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휴대전화상의 위치나 CCTV를 분석한 결과 혐의점이 없어서 사건을 종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장도 있나요? 네, 마찬가지로 각시탈도 그렇습니다. 오일을 뿌렸다는 의혹은 CCTV 분석에서 오일이 아닌 술로 파악이 됐고 이 장면을 포착한 위치는 참사 현장이 심지어 아니었다. 이런 경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11월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 그러니까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주장하는 그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다는 시점은 12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찰의 수사 결과를 대통령이 신뢰하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으로 이어진다는 지금 야권의 문제 제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 특수본 발표는 11월 7일이고 조찬 기도회는 12월 5일입니다. 그러면 11월 7일에 저 경찰 특수본이 브리핑하기 전에 저 보고를 대통령에게 안 했을까요? 저렇게 중요한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근데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저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그러면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한 이 상황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인 거죠. 믿지 않았거나 아니면 들어도 잊어버렸거나 이 두 가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정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가 교정이 되거나 수정이 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최고 책임자의
그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이런 교정 수정이 안 되는 것은 극우 유튜버와 굉장히 비슷한 면모가 있습니다. 네. 극우 유튜버들이 왜 저희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무런 팩트 체크 없이 본인들의 그냥 어떤 상상의 나래 비슷한 것들을 펼쳐서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의혹이 맞지 않는다는 증거가 나오면 이것은 다 조작이고 음모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의혹을 또 제기를 합니다. 이것은 교정이나 수정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음모론을 계속 반복하고 양산하고 나는 틀린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마치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태도와 비슷하고 그래서 야권에서 대통령 극우 유튜버들의 이 유튜브 영상 좀 그만 보시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저희 조국 대표도 총선 끝나자마자 4월 22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좀 했으면 좋겠는 10가지 사항들을 말을 했을 때 극우 유튜버 시청 중단 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 이게 다 그동안 보여주셨던 어떤 태도나 행동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발언을 한 이승원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시죠. 야권이 음모론으로 선동하려고 해도 타임라인은 좀 맞춰야 됩니다.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대통령이 사건 발생 하루 만에 현장에 방문해서 뇌진탕, 압사이냐 뇌진탕이냐 이것조차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게 극우 유튜버들의 말대로 넘어져서 뇌진탕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음모도 제기됐는데요. 이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2년 전 10월 29일 저녁 10시에 사건 발생하고요. 대통령이 현장 도착한 게 다음날 오전 10시였습니다. 12시간 만에 현장 간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건 원인도 뇌진탕인지 압사인지 복합적인 무엇인지 어느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황망해했던 대통령의 표현이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극우 유튜버들을 대통령이 보는 걸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건데 이거 전혀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민주당 정말로 그 말도 안 되는 청담동 사건과 줄리 사건 그 국회 안에서 영상 틀고 하면서 다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극좌 유튜버들 쫓아가는 민주당의 정쟁거리 먼저 생각해야 될 일이지 정말 아무 근거 없이 대통령을 이렇게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저는 국가에 대한 어떤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음모론 정말 잘 이어가는 거 민주당 아닙니까? 지난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되돌아보면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정유라가 정말 박근혜 대통령 딸이냐? 세월호가 인신공양이었냐? 청와대에 비아그라 들어갔냐? 그리고 정말 팔선녀가 목욕탕에서 모든 걸 다 결정했냐? 이거 모두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 없는 음모론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음모론을 지금 와서 다시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은 이거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김진표 의장이나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음모론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먼저 그 청담동 줄리 이런 이야기 자꾸 하시는데요. 사실 그것들은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보자가 굉장히 알 수 없는 미확인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온 걸 가지고 이슈화시킨 거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건 사건이 달라요. 이거는 국회의장이란 말이죠. 그 신빙성을 충분히 가질 만한 사람의 발언이고 대통령실도 얘기를 하잖아요. 만난 거 사실을 이야기한 거는 사실이다. 왜곡됐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이거는 저희는 심각하게 좀 봐야 되는 사안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축제가 한 해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 전에도 계속 있었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 전에도 계속 있었던 것들인데 윤 대통령 말씀하신 거 보면은 좌파 언론들이 이 이태원 참사를 유도했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하셨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보면은 했다고 김진표 의원 전 의장과 박홍근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는데 이런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수년간 이날만 노리고 이 언론사들이 대규모 재난 블록버스터를 준비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이게 좌파 언론이라 음모 꾸민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님 얼마 전에 얘기한 애완견 발언하고도 비슷하고 봐요. 그래서 정치적 지도자들이 언론에 대해서 이런 편협한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짚어볼 텐데요. 다음 이슈에서 다루겠습니다. 네, 박홍근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대통령의 언급을 김진표 전 의장이 박 의원에게 전했고 그걸 당시에 기록을 해뒀다가 다시 꺼내봤다는 겁니다. 자, 이태원에 별로 볼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그건 좌파 언론 때문이다. JTBC, MBC 등의 좌파 언론이
사고 2, 3일 전부터 사람들이 몰리도록 유도를 했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 어떤 내용이었는지 찾아봤습니다. 자, 기사는요. 크게 3가지 포인트를 짚는 내용이었는데요. 현장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3년 만에 거리 두기가 풀렸기 때문에 상인들이 간만에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전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엔 코로나 이후 첫 헬로윈이어서 10만 명 정도가 모일 수 있다. 코로나 등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다른 언론사 기사를 한번 볼까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10만 명 정도가 몰릴 거다. 또 코로나나 다른 범죄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언론사요. 바로 TV조선입니다. 이태원에 인파가 모이도록 특정 언론이 유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참사 직후에 현장에서 뉴스룸 생방송을 진행을 했고 추모 기간 내내도 그 보도를 했던 입장에서는 좌파 언론이 유도했다라는 표현을 정말로 대통령이 했을까라는 궁금증, 그리고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대통령 현실인식의 문제예요. 현실인식의 문제예요. 지금 예전에는 호환, 마마가 제일 무서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더 무서운 거는요. 극우 국자 유튜버들입니다. 이런 거를 보게 되면요. 이 현실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왜곡됩니다. 굉장히 다르게 봐요. 근데 윤 대통령님 사실 현실인식 떨어지는 건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예전에 대파 그거 하나 잘못 얘기해가지고 총선 그렇게 패배를 가져왔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인식이 떨어지다 보니까 극우 유튜버들을 봐서 현실인식이 떨어지는 건지, 현실인식이 떨어져서 극우 유튜버들을 보셔가지고 이렇게 언론사들을 좌파로 몰고 이 언론사들의 음모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통령이 빨리 좀 깨어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당시에 용산구청에서 홍보한 자료를 보면 물론 이태원 거리 축제, 그러니까 당일날 이제 홍보한 자료는 아니고 그 2주 전에 홍보한 내용이죠. 세계 문화 축제에 대해서는 렛츠고 투게더 뭐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좌파 언론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렇지만 언론에서 2, 3일 전부터 사람들을 그쪽으로 가게 유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과연 근거가 되느냐라는 의문점이 저는 언론인으로서 개인적으로 남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 용산구청장은 그러면 어떤 책임을 졌었죠? 지금 박희영 구청장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고요. 정치적, 도의적, 법적 책임 어느 것 하나 지금 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부터 나서서 뭐가 밝혀져야지 나중에 뭐 책임을 진다 어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대형 참사나 그 큰 사건에서 정치인들 그다음에 행정하시는 분들이 먼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책임, 말은 책임이죠. 사실 책임이 아니라 처벌인 겁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처벌인 것인데요. 아직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 구청장, 부구청장, 그다음에 국장, 과장 이 4사람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뭐 부구청장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분으로 바뀌었고 국장님은 뭐 퇴직을 하셨다고 하고요. 지금 그 재판도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희영 구청장은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 구청장으로서 활동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들이나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것 없다. 그래서 분노하는 겁니다. 네, 자 이승환 의원님, 결국 이게 제일 먼저 이 이슈를 다루는 전제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이 팩트냐, 실제로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느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밝혀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논의 자체가 대통령이 정말 저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언론을 좌파로 매도했고 극우 유튜버의 말을 들었다라는 전제로 시작되고 있는데 저는 이 전제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무슨 프레임으로 무슨 이득을 얻고 싶어 하는지는 몰라도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전제로 시작한다면 이것은 민주당의 정쟁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 얘기 나온 것 중에서 정말 또 음모론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 2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짚어주시죠. 첫 번째,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매년 있었던 행사가 아닙니다. 마스크 벗고 거리두기 해제하고 첫 번째 있었던 행사라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였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파 하나로 총선 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때도 음모론 때문에 진 겁니다. 대파 때문에 진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워딩은 이곳에서 대파 870원에 팔고 있는데 다른 곳에선 이렇게 못 사죠. 이게 합리적인 가격인데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대통령이 경기 물가 하나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매도해버리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작은 음모론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좀 정치 풍토는 이제 그만둬야죠. 네. 이런 이제 야권의 시각이 나오는 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라는 인식에서도 비롯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소극적이라기보다는요, 완전히 주파수가 잘못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세와 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책임을 얘기할 때 법적 책임 얘기하지만 법적 책임은 나중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건 정치적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법으로 단죄하자. 이렇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거니와 유가족들의 한을 어떻게 풀어줄 겁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사회 공동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감싸 안고 어떻게 위로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이게 한이 될 수도 있고 국가 공동체에 감사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지점에서 윤석열 이 정부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철저하게 별도로 뭐 가서 미사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위패도 사진도 없이 그냥 이런 것들 차려놓는다든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여당에게 촉구합니다. 이태원 특별법 한번 거부권 행사하시고 그다음에 어찌됐건 수용해서 지금 받으셨는데 지금이라도 특조원 빨리 추천하셔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조사될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제발 이 유가족 생각들 좀 하시고 네. 국가의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짧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 태도에 대해서 참사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 제천 화재 참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행안부 장관 경질을 했습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로 첫 번째 사망자 나왔을 때 청와대에서 뭐 했습니까? 영빈관에서 짜파구리 먹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조 우리 왜 임명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우리 이번 주에 상임위 확정됐습니다. 이제 할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 자체가 이건 협치를 위한 정치가 아닌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뜨거워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이 과연 팩트냐 이걸 밝혀내야 되는데 대통령이 입장을 직접 밝혀야 된다라고 아까 이동학 위원은 주장을 하셨고 나머지 세 분 20초씩 드릴게요. 이승환 의원님. 대통령이 입장 발표해야 된다고 보시죠?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좀 확고한 입장 대통령실에 책임 있는 사람의 차원에선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배수진 의원님. 네, 직접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왜곡이라는 단어까지 대통령실에서 썼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왜곡이 됐는지 그걸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회고록을 보고 가장 충격을 받을 분들은 언론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인들께서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네. 음모론을 뚫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면 대응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나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끝나는 일입니다. 아니면 내가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 뜻은 아니었다 하시든가요. 대통령이 직접 해명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큰 이슈여서 오늘 다 터서 이 이슈를 다뤄봤는데요.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 중앙을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당원 분들과 함께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통해 당의 원래 주인인 당원분들께 당을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단도직입 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연일 일정이 많아서 지방도 많이 가시는데 오늘도 안동 다녀오셨다고요? 안동 다녀왔습니다. 예. 경북도청을 방문해서 이철우 지사님하고 도의원들을 뵀습니다. 네, TK의 민심은 좀 어떻던가요? 일단은 TK는 뭐 대통령이 잘 되기를 이런 바라는 입장이고요. 특히 이철우 지사께서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최상병 특검 법안에 대해서
민당의 정략에 빠진 거 아니냐, 예. 좀 순진하다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최근에 하신 말씀 보면 친민 후보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올바르도록 도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당대표라면 어떤 점을 제일 먼저 도와드리고 싶으신가요? 저는 민심의 따가운 목소리를 대통령께 과감 없이 전달해야 됩니다. 지난 2년 동안의 국정 운영이 제대로 잘 작동이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총선에서 참패됐고 결국은 윤심이 민심이고 윤심이 당심이고 민심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옆에 계셔서 그렇고요. 네. 그건 잘못된 방향이고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소통 방식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어떤 변화, 직접 진정성 있게 국민들께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전당대회 구도가 그렇게 의도는 안 됐겠지만 한동훈 대 반한동훈 구도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뭐 한동훈 대 반한동훈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언론이 너무 부각하는 건가요? 부각하는 거고요. 저는 그런 구도를 떠나서 정말로 지난 총선 참패 때 우리가 얼마나 비겁하게 침묵했느냐. 그리고 대참패를 경험했어도 어떻게 무덤송의 평화같이 공동묘지의 평화같이 조용히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해야 된다. 네. 분노를 어떤 에너지로 승화시켜서 혁신해야 된다. 그것은 누가 하느냐. 깨어있는 당원들, 시민들이 저같이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하고 혁명을 하자. 그래서 당을 만년 2등하는 정당, 패배하는 정당이 아니라 정말로 승리하는 민생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지 무슨 반한동훈 그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들은 대로 당 중앙을 폭파시키자. 당원 중심으로 이제 돌려드리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후보, 새 후보와는 다르게 윤상현만의 장점, 특장점이 뭘까요? 일단은 민당으로 싸워서 이기는 후보가 당 대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우리 당원들의 자존심 아닙니까? 민당하고 뭐 총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진 후보는 오히려 이 타이밍은 아니다. 그래서 정말로 민당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이긴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당원들하고 오랫동안 동고동락한 사람이 누구냐. 정말 박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또 보수 우파가 위기에 처하고 당이 쪼개질 때 당원들하고 같이 했던 분이 누구냐. 이런 맥락. 또 특히 아까 말씀드린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다는 것을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다른 점이 있고요. 특히 세 분은 보면 아시다시피 뭐 법대 판검사 출신 아닙니까? 저는 좀 색다르게 뭐 경제과 출신으로 또 미국 외교 전문가이시기도 하고요. 국제정치 전공했고 외교 안보 쪽에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강점이 있다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이 당선되면 윤 대통령은 탈당한다. 탈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취지의 말씀하셨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공적인 관계, 사적인 관계 자꾸 나누어요. 결국 신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요. 결국 우리 당의 최고의 이 대권 후보 아닙니까? 당권을 잡고 대통령하고 차별화한다? 그러면 대통령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결국 무신분립입니다. 공자가 예전에 증자하게 얘기한 무신분립, 자공한테 얘기했죠. 무신분립이다. 서로 신뢰가 없으면 당정관계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탈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정말로 심각합니다. 정말로 두 분 간의 신뢰관계가 아주 바닥이라고 요즘 워낙 많은 당원들을 만나시니까 그런 얘기들 당원분들보다도 일단 대통령실이라든지 이제 한동훈 위원장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 들으면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하다. 네. 자, 그런데 지난 전당대회 얘기를 잠깐 드리면 당시에 김기현 후보의 후원회장 심평 변호사가 안철수가 되면 대통령 탈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때 윤 후보께서는 그 얘기는 당원들이 모멸감을 느낄 것이다라는 답으로 돌려줬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만약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 탈당할 것이다라는 것도 당원들이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이게요 완전히 케이스가 다릅니다. 다릅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가 처음으로 추선을 했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정권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이 식사하자고 하는데
식사 초대에 응하지 않나요? 또 사석에서 대통령 그 사람이라고 호칭 안 합니다. 그래서 네. 케이스가 완전히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절윤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예. 반윤도 아니고 절윤입니다. 사이가 나빠졌다라고 아까 아주 심각하다고 하셨는데 예. 결정적인 계기가 뭘까요? 저는 일단은 이제 한동훈 장관 정말로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로서 대통령이 많은 비단길을 깔아주셨죠. 그런데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당정관계, 대통령하고의 관계보다는 본인의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에만 너무 치중한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을 총선 줬고요. 과정에서요. 예, 그래서 특히 총선 과정에서 대통령 주변 분들, 우리 공천에서 이제 좀 배제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신뢰가 깨지겠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배신의 정치는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꼬집으셨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후보의 인식이 배신의 정치라고 보세요? 사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당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공수처수사를 지켜보자. 네. 공수처수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특검을 자청하겠다는 거거든요. 당의 당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수처수사 이후에 특검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절차적으로 법률적으로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먼저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 수정안을 내겠다. 이거는 민당하고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당론을 짓밟은 겁니다. 이건 쇄신이 아니라 결국은 배신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총선 끝난 지가 한 80일 가까이 되잖아요. 총선 백서는 왜 안 나올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한동훈 위원장 책임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한동훈 위원장 책임론이 백서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정훈 의원한테도 책임론을 명확하게 규명해라. 일단 대통령 책임론 1번 넣고 2번 한동훈 위원장 책임론 넣어라. 그리고 그것을 알려야 우리가 그걸 가지고 토론하면서 당 혁신의 동력으로 삼는다. 그게 바로 우리 혁신전대의 한 모습이 된다. 최근에도 며칠 전에 만났거든요. 만나서 어떻게 됐냐. 준비가 거의 다 됐답니다. 왜 발표 안 하냐 했더니 비대위원장이 어떻다 얘기하는데 비대위원장은 그런 분이니까 조정훈 의원 당신이 국민을 보고 정치하느냐 권력을 보고 정치하느냐 명확하게 해라. 내가 조정훈 의원께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정치해라. 그래서 결단해라. 빨리 준비가 돼 있으면 빨리 출간해라. 이렇게 조만간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나올 수도 있는데 비대위원장이 좀 말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우리 당의 모습입니다. 우리 비대위원장이 유력한 당권 주자의 눈치를 본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전당대 끝나고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끝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합니다. 그러면 아예 안 나는 게 낫습니다. 네. 저희가 조만간 조정훈 위원장 인터뷰가 예정돼 있는데 그 질문을 꼭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핵무장론을 꺼냈거든요. 이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저도 핵무장을 하고 싶죠. 우리가 핵무장을 속 시원한 얘기긴 해요. 저도 핵무장을 가장 바라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핵무장 할 수가 없습니다. 핵무장을 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하게 됩니다. 일단 미국하고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게 되면 원유 수입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핵무장이 안 되니까 한미동맹을 강화시킨 거고요. 작년 6월인가요?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워싱턴 선을 맺지 않습니까? 거기서 NCG, 핵기획,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이라는 걸 만듭니다. 거기서 핵기획을 하자, 핵작전 실행을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한반도 영해 바깥에 핵미사일 탑재한 미국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고 한국과 미국 대통령 핵 공유 협정을 맺자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종섭 장관도 이 워싱턴 선언 전에 의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해서 이런 안이 나왔고요. 워싱턴 선언에서 나온 것은 보면은 미국의 핵 자산을 이제 그 주기적으로 영어로 on a regular basis 주기적으로 한반도에 배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북러 동맹이 복원이 되고 북한의 핵 미사일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핵 자산, 미국 핵 자산을 상시 배치하면서 한미 간 핵 공유 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시 외교안보 전문가셔서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30초 남아서 이 질문 많이 받으셨을 텐데 결선 투표로 가게 될 것으로 보시죠. 그런데 결선 투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몇 후보들과 단일화 같은 협력 체제로 갈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저는 어떤 뭐 단일화 이것보다도 저는 당원들하고 국민들한테 우리 당이 정말로 존폐 위기에 있다. 우리 당이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은 우리 당은 만년 2등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정당으로 몰락한다. 그래서 당 중앙을 폭발시켜라. 당 중앙을 폭발시키라는 게 당 중앙을 폭발시킬 정도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끔 당원분들이 과감하게 나서라. 지금 뭐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줄수고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다. 그건 구태정치. 그럼 우리 당이 망한다. 그래서 당원들이 한번 혁명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에 주된 관심사가 있고요. 뭐 단일화니 뭐 연대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은 없습니다. 네, 이제 장기 레이스를 계속 치르셔야 되는데 지방 일정도 많으실 거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였습니다. 네, 대통령은 최근에는 이태원 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나온 뒤 대통령실이 밝힌 입장 중 일부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 글쎄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죠.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 뒤에 유족들이 일부 조항을 양보했고 5월에 국회를 겨우 통과했습니다. 이걸 과감한 수용으로 봐야 할까요?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손발톱 무좀이다. 바르지오 네일 라카. 매일 바르기 귀찮다. 바르지오 원스. 증상이 다양하다. 바르지오 모두 크림. 어떤 무좀도 다 바르지오. 땡큐 지큐랩. 장 건강도 피부 면역도 땡큐 지큐랩. 장 건강 포스트 솔루션 땡큐 지큐랩. 이건 포스트바이오틱스 일동제약. 캐럿을 몰랐다면 놓칠 뻔한 할인이 무려 20%. 억울할 뻔. 캐럿은 가입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면 누구나 20% 추가 할인. 할인을 새롭게. 캐럿. 대한민국 넘버원 위건강 발효유 윌. 대한민국 국가대표 손흥민을 만나 더 강력한 1등이 됩니다. 위에는 역시 웰입니다. 5대0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